옛날 한나그네가 밤중에 길을 가다 갑자기 소피가 마려운 것이었다. 나그네는 마침 길가에 있던 허름한 묘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지리겠네. 지리겠어. 그리하여 나그네는 묘지 위에다가 시원하게 소피를 보게 되었다. 아이고, 이제야 살겠네. 누구 무덤인지 모르겠지만 내 실례했소. 그리고 그날 밤 나그네는 허름한 빈 집을 발견하고 거기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나그네의 꿈속에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선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댁은 누구시오? 저는 남정네 손 한번 못 잡아보고 이승을 떠난 처녀의 원혼입니다. 오늘 선비님이 가지고 있는 귀한 양반의 거시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승에 가지고 있던 한이 풀리게 되어 저는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긴 내 물건이 좀 실하긴 하지. 선비가 무심코 소피를 갈겼던 곳이 마침 처녀의 무덤이었던 것이었다. 저는 남자를 모른 채 불의의 사고로 이승을 떠난 한 맺힌 여인의 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았는데 선비님의 무심결한 행동이 저의 영혼을 달래준 것이었습니다. 그렇소이까. 그거 참 다행이구려. 그런데 선비님, 원래 남자의 그것은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선비님의 그것이 5살 때 본 제 동생의 그것의 크기와 너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 후로 처녀의 영혼은 종종 사내에게 나타났고 처녀의 영혼이 시키는 대로 하여 사내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두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 장녀를 시집 보냈으며 그때 신랑의 나이는 22세의 대감댁 자제였다. 그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딸이 혼인할 길이 없게 되었다가 둘째 딸이 어렵사리 나이 많은 노총각 하나를 구해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그 신랑의 나이는 40세 되는 선비였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 많던 종들도 다 떠나고 겨우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셋째 딸은 겨우겨우 호라비 하나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신랑의 나이는 50세가 넘은 양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이 친정에 모일 기회가 생겨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각자 자기 신랑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먼저 22세 사내와 결혼한 장녀가 말하기를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빳빳한 침이 있더라. 육침이. 그러자 40세 부록과 결혼한 둘째 딸이 답하기로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힘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50세 지천명과 결혼한 셋째 딸이 말하는데 글쎄, 우리 신랑은 침도 힘줄도 아니고 다만 힘 없는 껍데기와 부드러운 고기뿐이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연히 세 딸들의 그 말을 엿들은 노인이 크게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 집안 사정이 낭패를 보아 둘째와 셋째가 육침의 맛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한스럽구나. 정말 한스럽도다. 그때 그 집에 하나 남은 종인 떡새가 노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주인어른,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 아씨 모두 빳빳한 육침을 질리도록 맛보았습니다요.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경자는 혼자 어렵게 떡 장사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날 팔떡을 광주리에 올려놓고 피곤해 잠시 방에서 잠을 자다 나왔는데 떡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내 떡이 다 어디 갔어?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래, 이건 분명 또 그 불안당 놈들이 틀림없어. 경자는 건너편 집에 사는 두 놈의 불안당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몰래 남의 집게나 닭을 훔쳐먹기도 하고 경자의 떡을 먹다 들킨 적도 있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관아의 사또를 찾아가 고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그 두 사내들이 그랬단 말이지. 예, 틀림없습니다. 늙은 놈이랑 젊은 놈 하나인데 제발 제 떡값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요즘 장사가 안 돼 떡도 잘 안 팔려.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한번 밝혀보겠노라. 그렇게 사또는 두 사내를 불러들이는데 내 이놈들 혼자 가난하게 떡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과부의 떡을 내 놈들이 어찌 훔쳐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냐? 그렇단 말이지. 사또는 부하를 시켜 냉수를 가져오게 하는데 지금부터 물을 머금고 입안을 가시게 한 뒤 삼키지 말고 뱉어보거라. 사또가 시키는 대로 하자 사내들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떡고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놈들, 내 놈들 입안에서 나온 떡고물을 보고서도 아니라고 우길 것이냐? 죄송합니다. 사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는 사내들에게 곤장을 내리고 떡값도 물게 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그래, 이제는 혼쭐이 났으니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또 나으리, 그래, 또 무엇이냐? 그게 제가 자고 있을 때 저놈들이 저를 건든 것 같은데 그놈도 잡아주십시오. 뭐라고? 한 놈이냐 두 놈이냐? 그건 또 어떻게 잡아낼꼬? 고민하는 사또에게 경자가 그건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분명 늙은 놈이 범인이니 그놈을 옥에 가두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라? 그렇단 말이지. 그 증거는 무엇이냐? 제 말이 증거이옵니다. 하여튼 무조건 늙은 놈이 범인이고 젊은 놈은 죄가 없으니 그냥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경자가 때를 쓰니 사또는 하는 수 없이 늙은이만 옥에 가두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진사댁 마님이 아들을 장가보내 며느리를 보았는데 며느리가 말도 별로 없고 어리석어 보여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마님이 며느리를 어떻게 골려줘볼까 생각하다 며느리를 불렀다. 이보거라, 새아가. 예,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요? 아가, 너는 왜 그리 평소에 말도 없고 무뚝뚝한 게냐? 그래, 시집 오기 전에 무엇이라도 좀 배우고 왔느냐?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자 그래, 그럼 내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아는 대로 답해보거라. 너는 소나무가 사시사철 늘 푸른 이유를 아느냐? 며느리가 대답이 없자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럼 하계 울음소리가 영롱하고 아름답게 나는 이유를 아느냐? 며느리는 또 대답이 없었다. 아니, 너는 이것도 모른단 말이냐? 좋다. 그럼 길가의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가녀린 까닭을 아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목청을 돋우며 야, 이 어리석은 거사, 그런 것도 모르고 어찌 사대부가의 며느리라 할 수 있겠느냐?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이유는 속이 꽉 찼기 때문이며 하계 울음소리가 영롱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목이 길기 때문이고 길가에 서 있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수시로 만지고 접촉을 많이 해 달아서 그런 것이니라. 아이고, 이 어리석은 것, 쯧쯧. 하며 마님이 탄식하자 며느리가 말하길 어머님, 그러면 대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이유도 속이 꽉 찬 때문이고 개구리 목소리가 청아하고 아름다운 이유도 목이 길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마른 것도 사람들이 수시로 만져주고 접촉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고 며느리가 반문하니 화가 난 마님이 노발대발하며 아니 뭐라고? 내가 기생 출신이란 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 못된 거사! 옛날 어느 마을에 여자는 모두 죽고 남자들만 사는 집이 있었는데 식구들이 하나같이 약간 모자랐다. 하루는 그 집 형제가 산을 넘고 있었는데
솔개의 깃털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둘은 아직 솔개를 본 적이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데 이것은 분명 무서운 호랑이 털이 틀림없어. 호랑이는 무늬가 얼룩덜룩하다고 했는데 털에 무늬가 있는 거 보니까 맞지 않아? 아니야. 내가 봤는데 멧돼지 털에 이런 무늬가 있더라고. 이건 분명 멧돼지 털이야. 그렇게 둘은 서로의 말이 맞다고 우기며 집으로 향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둘은 아비에게 누구의 말이 맞냐고 물었다. 아, 이거 참 슬프구나. 슬퍼. 내 아들들인 너희가 그 나이가 다 되도록 이게 무슨 짐승의 털인지도 몰라서 서로 다투다니. 이렇게 말하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럼 이게 무슨 털이옵니까? 이것은 말이다. 산토끼의 털이란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고 절대 잊지 말도록 하거라. 아,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역시 모르는 게 없네요. 그때 놀러 나갔다 온 늦둥이 막내가 아버지, 나도 털을 하나 주웠는데. 그래, 한번 보자. 아니, 그 털은? 그래, 그것은 어디서 났느냐? 네, 냇가에서 빨래하는 꽃님이 누나가 앉아있던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 뭐라, 그 귀한 털을 어서 아버지에게 넘기거라. 이에 다른 아들들이 화를 내며 아니 아버지, 그 귀한 털을 왜 아버지가 혼자 가지시려고 합니까? 아니, 뭐라고 이런 호로 자식을 봤나? 토끼털도 모르는 놈이 이 귀한 걸 어찌 알고 달라는 것이냐? 그러면 아버지, 털을 가위로 잘라서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멍청한 놈아, 이 털은 완전체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들이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방에서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내 다 들었느니라. 어찌 부모 자식 간에 그까지 털에기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이냐?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아이고, 아버지 면목 없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 싸우지들 말고 그리 하도록 하여라. 이 털에기를 가마솥에 넣어 돌멩이로 눌러두고 떠오르지 않게 한 다음 물을 부어 우려낸 국물을 한 그릇씩 골고루 나누어 마시면 우리 식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역시 할아버지가 최고야. 그렇게 그 집 사내들은 다투지 않고 모두 신비한 국물을 마실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 아주 더운 어느 여름날 옷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것을 딸아이가 보고 말았다. 궁금한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한테는 없는 아버지한테 달려있는 저것이 뭐예요? 하고 묻자 난감한 어머니가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저것은 저것은 말이지 창자라는 거다. 창자. 그 뒤로 십수년이 지난 후 딸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시집 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수척해진 얼굴로 친정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딸에게 물었다. 그래, 시가떼기 가난한 살림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 하며 걱정하며 물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집안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런데 얘야, 근데 너의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것이냐? 하고 어머니가 물으니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길 집구석이 먹고 살만해지면 뭐 하겠어요? 서방님의 창자가 하도 시원찮아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옛날 한 삼촌과 조카가 함께 한양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어느 주막에 묵게 되었다. 주인장, 밤이 늦어 그러니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소. 잘 오셨습니다요. 마침 우리 부부가 쓰는 방 옆에 빈 방이 하나 남았는데 거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도록 조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방에서 주막 주인 부부가
갖가지 재주를 쓰면서 격렬하게 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조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으로 삼촌을 잡아 흔들었으나 삼촌은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였다. 이튿날 조카가 삼촌에게 삼촌, 간밤에 이러이러한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혼자 들었어요. 아니 뭐야? 그럼 왜 나를 깨워서 함께 듣지 않았느냐? 하고 묻자 조카가 그 말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삼촌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하고 말하자 삼촌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주막집 여주인 미모가 상당하던데 아쉽다 아쉬워. 그럼 우리 오늘 하루만 더 묵어서 나도 그 짓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가야겠구나. 내 오늘 밤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야겠군. 그래서 둘은 하루를 더 묵기로 하였다. 그런데 밤이 깊어갔으나 아무 소식이 없자 삼촌은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게 깜빡잠이 들고 말았다. 마침 이때 옆방에서 주인 부부가 정을 나누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이에 조카가 삼촌을 흔들며 삼촌, 얼른 일어나 보세요. 주막 부부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삼촌은 잠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큰 소리로 뭐라고? 주인 부부가 그 일을 정말 시작했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때문에 손님들이 잠을 못 자니 이제 그만하고 잡시다. 주막 부부는 분위기가 깨어져 일을 그만두었다. 이에 화가 난 삼촌이 큰 소리로 이런 젠장! 숙박비와 밥값을 이틀치나 물었는데 오늘도 못 듣다니 정말 분하다 분해! 다음 날 삼촌과 조카가 주막을 나서는데 주막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손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 하룻밤 더 묵고 가시지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과부가 여종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밭을 갈 때가 되었는데 소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이웃에 사는 호라비 집에서 소를 빌리기 위해 여종을 보냈다. 그 호라비가 여종을 희롱하면서 말하길 나하고 하룻밤을 보낸다면 틀림없이 소를 빌려주겠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여종이 돌아와 과부에게 그 사연을 말하니 그래, 그렇다면 가서 하룻밤만 보내고 오너라. 그리하여 호라비와 여종이 함께 거시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호라비가 말하길 내가 너와 그 짓을 같이 하는 동안 너는 아롱우, 어롱우 이 두 가지 말만 차례대로 외우고 그 사이에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느니라. 만일 다른 말을 하면 소를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내 그리하겠소. 라고 하고는 곧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여종이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아롱우, 어롱우, 아롱우, 어롱우. 그러나 그 동작이 차츰 격렬하여지자 여종은 너무 좋아서 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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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롱. 그렇게 어롱어롱만 하다가 일을 마치게 되었다. 이에 호라비가 말하길 약속했던 대로 아롱우, 어롱우 두 마디만 해야 소를 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어롱, 어롱만 하다가 끝마쳤으니 내 어찌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소를 빌려줄 수 있겠는가? 하고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여종을 책망하면서 아니, 그 두 가지 말이 무엇이 그렇게 하기 어렵단 말이더냐? 약속을 못 지켜 소를 빌리지 못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냐? 하고는 과부 스스로 호라비에게 소를 빌리러 가게 되었다. 내 여종을 보내었더니 소를 빌려오지 못해 몸소 오게 되었어. 그러니 나를 시험해보고 소를 빌려주도록 하시오. 이에 호라비가 아닙니다. 그냥 소를 빌려 가십시오. 내 어찌 양반댁 수절과부를 함부로 희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과부는 소를 빌려와 밭을 갈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아니, 소를 빌려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오? 하고 호라비가 따지니 과부가 나와서 말하길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를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하룻밤 자고 가시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여러 명의 촌사람이 각자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런데 맨 위쪽에 있는 밭에서는 젊은 부부 단둘이서 호젓하게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아래쪽 밭에서는 여러 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음담패설이 아니면 육담으로 해악과 풍자였다. 한마디로 음욕을 자극하는 말들이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넌지시 말하길. 당신은 저 소리가 안 들리나요? 무슨 소리 말이오? 이 길고 긴 한여름에 피곤과 졸음을 잊고 일을 하기에는 저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허허, 글쎄. 헌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을 자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기운이 없으신가요? 어서 한마디 농담이라도 해보세요. 아무리 온종일 헛된 수작만 해봐야 혀끝만 아프고 헛된 수고만 할 뿐이오. 아니, 그러면요? 나야말로 황혼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 그 길로 말이 아닌 실제로 행할 것이오. 에그머니나. 그런 다음 서로 격동하는 소리가 소 9마리가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행한 후에야 우리 둘이 모두 만족할 것이오. 남편의 말에 아내는 호미를 내던지고 가서 남편의 등을 어루만지며 감탄하길. 당신에게는 실로 대적할 수가 없구려? 천하의 무적이세요. 천하무적. 그렇게 날이 저물어 부부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이고, 이 웬수야. 소 9마리는커녕 병아리 1마리보다 못하니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옛날 어느 마을에 삼돌이는 친구 덕구와 단짝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덕구가 평소에 없던 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도 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돌이는 덕구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덕구야, 너 어디서 맨날 돈이 그렇게 나는 거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어른들한테는 비밀이 있거든. 그걸 이용하면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이에 삼돌이는 이를 얼른 시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엄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난 어머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황급히 삼돌이의 입을 막으며 한 푼을 손에 쥐어줬다.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렴. 정말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삼돌이는 그날 저녁 밭에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다. 아버지, 난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자 놀란 아버지는 삼돌이에게 2푼을 쥐어주며 말했다. 엄마에겐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날 오전 문 앞에 종종 찾아오는 스님이 서 있었다. 이에 삼돌이는 스님에게 가서 말했다. 스님, 난 스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구나 삼돌아. 다 알게 되었구나. 사실은 내가 네 아빠란다. 자, 어서 아빠에게 와서 안기렴. 이에 삼돌이가 넙죽 절을 하며 말하길.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밤마다 들어와 하얀 젖을 준 대머리가 바로 스님이셨군요.